제가 지금부터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교육과정, 교사들의 교육과정 작업에 대해서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참입니다. 그 중에 한 묶음이 8꼭지로 이루어진 묶음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 제목을 제가 교육부에서 나쁜 선생은 있어도 나쁜 아이 학생은 없다라는 말, 이 말은 제가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서 고전에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쓰고 있지, 그죠? 저는 이 말을 이게 제가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다 미리 보내줬거든요. 그걸 꼭 한번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을 전하려고 지금 다음과 같은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이렇지 않아요? 전문직인이다라고는 고전적인 그런 의미의 전문직인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서구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의료고, 그 다음에 사법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서구 역사에서는 전문직인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문직인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표준 절차에 의해서 그들을 양성을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대우를 했다는 점에서 고전적 의미의 전문직인이라고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말은 실제로 성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는 의사들에게 분명히 맡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끼어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게 근접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법의 문제도 표준 절차를 밟고 양성된 법조인들에 의해서 맡겨져 있지 어느 누구도 그게 간섭하지 못합니다.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사기꾼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비밀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회적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차 그런 문제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육만은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비밀리에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교육 문제에 교육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끼어들고 관여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수능을 보고 난 뒤에 각 방송국이 자문위원으로 불려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공적 책임을 가진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사립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려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청와대도 교육부도 교육청도 교사도 정조조도 아무도 그게 입을 대고 있지 않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상편에서 자꾸만 교사에게 교육과정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되지도 않은 얘기를 국가가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고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도 교육과정 전문가라고 하는 자부심도 없고 교육과정 차원에서 교육에 실제로 책임을 지고 관여하는 일은 스스로도 이렇게 좀 기피하고 있는 방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교육과정 이 문제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거든요. 그래, 교육은 그랬습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하면서 너무나 뻔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어. 왜 그래야 되지? 왜 전문가에게 질문해야 돼? 맡겨야 돼? 우리는 질병을 의사에게 맡기듯이 폭력과 재산 피해의 문제를 법조인에게 맡기는 문제를 참고해가지고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전문성 하는 것은 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입니다. 이거는 의료와 교육의 사법은 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렇게 가지고 다른 거는 이러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추구하는 이 문답을 하는 그런 지식과 기술,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문성은 반드시 표준 양성 절차를 갖춘 자격증을 가진 능력과 인격을 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아무도 그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군이 와도 거기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의사들은 분명히 질병을 낫게 해야 되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들, 검사들도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궁정의사들은, 의들은 왕의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질병을 치료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직종의 사람들은 항상 절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목숨의 경각에 걸린 사람들, 고통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사들도 의사들도 법조인들도 그 사람들만큼이나 자기가 절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 고치면 내가 안 돼 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 때문에 환자들도 언제나 절박함 때문에 내가 왜 이래 하는 자책감을 갖듯이 의사들도 그만큼 절박함을 갖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진료에 대해서 내 탓이야. 이거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해?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왜 이렇게 경감시키지 못해? 하는 이렇게 자책감을 갖는 게거든요. 저는 판사,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이런 절박함 때문에 자책을 해야 된다는 게거든요. 조사들도 이런 자책감을 가져야 돼요. 조사들도 무죄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진 아이들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고3 아이들만 절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고3 아이들만 절박을 해요? 이게 우리 사회 문제거든요. 다른 나라는 고3 아이들만 절박하지 않거든요. 모든 아이들을 절박한 아이들이라고 봐야 교사들도 절박해지 뭐.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느끼면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그걸 이 무지를 경감시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교육과정 작업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뭐 어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자책을 해야 된다는 거라. 자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돌팔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도 돌팔이 의사, 돌팔이 검사, 돌팔이 판사, 돌팔이 교사가 생기는 게거든요. 아마 저는 선진 사회, 발전된 사회에는 이런 돌팔이 숫자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지표를 가지고 그 사회가 발전했냐 안 했냐를 따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는 이 세 계층의 이 고전적인 이 전문직인들이 이 조사를 하면 돌파리를 참 많지 않을까요? 저희 검사들도 가발락거리사도 돌파리가 참 많거든요. 그중에 교사들이 돌파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돌파리 교사 생활을 40년간 했거든요.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자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자책을 할 참이라, 예.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제가, 그렇다면, 교육의 문제가 뭘까요? 아이를 성공시키는 기라에, 인류대학에 입학시키는 기라에, 성적을 높이는 기라에, 이게 교육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교사들이, 자책하는 교사들이 마음에, 절박하게 마음에 생기는 교육의 문제는 뭘까요, 이게?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게 마음의 의지처를 이제 마련해 주는 거. 누구한테 의존하여 살지 않고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거. 오로지 자기 마음에 언덕을 비벼가지고 자기 마음에 호소하고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믿고서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생적 능력과 움직임과 자세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마음의 의지체를 마련해 주는데 최고의 도움을 주는 것이, 그 교육만 도움 주는 게 아니지. 가장 가까이 있는 도움을 주는 게 교육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 일에 교사가 고민하는 것이 저는 교육과정 작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의 의지치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칠 때 오로지 죽음을 마당 앞에 서서는 누구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 의지로운 세상을 버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에만 의지하고서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의 의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마음의 의지죠. 그 합리는 아마 지식과 이해일 거예요. 지식과 이해를 통한 그런 합리적 마음의 의지를 마련해 주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 인류자 입학이고 인류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절실한 게 우리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18세에 시설을 떠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요 근자에 몇 명이 자살을 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말하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또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보육원 퇴소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육 통도 속에 살아온 자립중지 청년, 그들은 자립한 것이 아니고 자립을 당한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잖아요. 가들 뿐이겠습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과 지방, 변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런 아이들이 청년이 많겠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진짜 자립을 강요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정말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자원을 할 때 현실적 자원은 무엇일까요? 관념적인 자원, 아무렇게나 내 가지고 이게 교재 연구하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정말 리얼한 리소스가 무엇일까요? 자립성 자원, 그게 뭘까? 그런 자원을 가지고 교사들이 과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 자원은 저야말로 바깥에서 돌아가지 아이들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지만 우리가 끝없이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이들도 지식 활동하거든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고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왜 아이들도 말하잖아요. 말한다는 말은 사고한다는 말이라 해요. 말을 한다는 말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그 사물에 대한 자기가 이름 지은 걸 가지고서 연상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말이거든요. 사물을 보고 손가락질 해가는 것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사물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연관하고 사고고 상관지는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거, 사고한다는 게거든요. 그게 아이들도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사물을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되치게 해가지고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식 활동에 돌아간단 말은 교사가 그 아이들의 지식 활동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시에도 나왔잖아요. 자세히 보고 가까이서 보면 너도 이쁘다라고 말했잖아요. 진짜 아이들을 자세히 보고 가까이서 보는 것 같으면 아이들의 관심사를 교사는 기록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사물은 끊임없이 자신의 물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물음을 가지고 아이들은 사물에 대해서 날것으로 이루어진 연관을 짓거든요. 그런 관심사를 교사들은 발견을 해야 되고, 발견을 하지 않으면 교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술적인 능력은 쉽게 발견이 돼. 그러나 예술적이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능력은 교사가 실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실물을 꽂아 넣어 가지고 그 관심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만 나타나기를 발견을 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도 교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가르침을 작업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자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찾아내면 교사하지 마십시오. 저는 퇴직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래 안 하고는 안 된다. 이게 리얼한 리소스다 하는 이거 하나만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 해. 시간이 다 돼가네요. 요새 신문에 났대요. 언론에 벨기에 영화 감독이 한국에 음악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콩쿠르에 이렇게 합격을 해? 수상자가 많아. 라고 하는 걸 추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한국 사회, 경쟁사회, 1등주의 사회. 2등은 아무도 모른다. 영재교육. 그 영재교육에 무한적으로 쏟아부은 경제적 뒷받침. 사회적으로 가을 촉망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게 한국 아이들을 콩쿠르의 입상자로 만든다라고 그래 얘기하면서 한편 한국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과 다르게 강렬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주저없이 이놈의 감성을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일본 아이들과 다른 이 움직임과 표현력을 또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도 볼 수 없는 만의 문화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적 특성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춤형 인재, 맞춤형 교육, 이게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관계없이 교육이라는 말에 정책적으로 맞춤형 인재,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뭐겠어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등주의, 사회적 촉망하는 인물에게 사회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 경제적 지원하는 분위기, 나타난 것만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바로 정책적으로도 이게 모형화하고 있는 이것과 닮아 있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교사는 이걸 벗어나야 되겠는 거예요. 이것과 싸움해가면서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감성과 표현력을 길어내야 되겠다라는 거라요. 이건 교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권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라요. 우리 이 권력을 옹호하는 것, 맞춤형 인재,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 오랜 문화적 습성인지도 몰라요. 자식 세대에게 상속할 자산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 물질적 자산이든지 정신적 자산이든지 이 자산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 당대 부모 세대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자기 삶을 바쳐왔습니다. 이 자기 삶을 바치면서 이루어낸 이 문화적 습성이 바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도 우리로 하여금 보수적 성향을 띠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 성향하고 맞춤형 인재, 맞춤형 교육이라는 거하고 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재에 대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보태져 가지고서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봉건성에 가까운 이 보수성이라는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표현력을 오히려 나쁜 쪽으로 이렇게 죽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것이 사회 발전의 시스템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육은 이제 모든 아이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처라고 하는 이 생생한 교육 자원을 이게야말로 놓칠 수 없는 자원이라요. 돈이 아니라요. 우리는 büt지가면 돈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아니고 이 자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조직화하고 이 자원에 대해서 누구도 손대지 말려고 하는 그런 교사 세력을 등에 업고 또 진보 세력의 등을 업고 진보 세력에 이것만은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은 한국 사회의 진보의 힘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에 우리에게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하면서 앞으로 나가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발걸음을 디디지 않을까. 저는 이런 논지를 가지고 앞으로 교육 과정 작업의 논리와 실무에 대해서 다음 과제부터 쭉 나가는 게 교육 과정 작업의 논리와 실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얘기할 참입니다. 저 얘기는 끝났습니다.